지금부터 제1회 자활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개최하게 된 제1회 자활정책 포럼은 자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과 학계가 함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회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은 전체적으로 발표, 그리고 자유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체 시간은 오후 4시까지이니까요. 자리 뜨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훈식, 최혜영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님,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함께 행사를 주관하시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오늘 행사가 있게끔 도와주신 포럼을 개최해 주시고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의원님들의 개회사를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남인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뜻깊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제1회 자활정책 포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 방향에 대한 포럼이 열리게 돼서 굉장히 저도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활 현장에서 애쓰신 분들이 오늘 다 한자리에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주제가 오늘 열리게 됐는데요. 그 토론회를 준비하느라고 애써주신 이재호 협회장님과 그다음에 정혜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님과 공동 주최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하남을 또 대표해서 최정윤 의원님 오셨는데요. 또 오늘 발표하시는 분 중에 또 하남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오셨네요. 여러 주제 발표해 주시는 분들과 토론자를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활센터는 지역자활센터는 이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전국에 25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만 해도 한 1,8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있는 이제 이런 조직인데요. 이제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예산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자활근로 참여자가 6만 6천 명이어갖고 사실은 이제 더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자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활 근로 인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이렇게 쭉 이끌어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자활 현장에 가보면 어떤 그런 자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소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해줘야 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을 해야지만이 사실은 자활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노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인식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94%에 머물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100%까지 맞춰야 된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못 미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계시기 때문에 함께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자활과 관련한 어떤 정책이나 입법 또는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마 자활정책 포럼이 그런 좀 늘 소통할 수 있는 정책적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목소리가 집약이 돼서 국회에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끊임없이 저희 자활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남인순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자활 사업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1회 자활정책 포럼 개최에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함께 주최해 주신 우리 남인순 의원님 늘 열심히 해주시는데 특히 자활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오늘 논의된 게 예산이나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최정은 의원님도 같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후에 정책 같이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자활 사업이 제도화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사회 경제 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 자활 사업의 재정비와 다른 제도와의 연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자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형국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 사업 활성화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활 사업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영업활동 그리고 운영지원 업무 등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활 사업 활성화와 함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빨리 논의돼야 될 상황입니다. 최소한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준 정도로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자활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사자 처우 개선의 방안이 풍부하게 논의될 텐데요. 오늘 논의돼서 나온 제언들 잘 참고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님 그리고 최정은 의원님과 함께 예산, 정책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정혜식 원장님의 의리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네,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지역 자활협회 협회장이신 이재호 협회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오늘 논의된 거 함께 협력하면서 정책으로 예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활의 큰 의리파이신 강은미 의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네, 개회사는 두 의원님이 하셨고요. 오늘 또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귀한 걸음 해주신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 축사로 이어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자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주제로 하는 그 1차 포럼을 개최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공동 주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남의 이정열 센터장님이 보니까 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꼭 오셔야 된다고. 제가 관심이 없어서 같이 공동 주최를 안 한 게 아니고 우리 남인순 의원님께 전 제안을 안 해주셔가지고 같이 공동 주최를 못 해줬는데 다음에는 꼭 같이 하도록 하겠고 열정적으로 일해주시는 강임 의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재호 회장님 그리고 정혜식 원장님. 이런 거 계속 이래니까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잘 해나가서 좋은 제안들도 만드시고 정책들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활이 제도화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계속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 자활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뚜렷한 성과, 뚜렷한 정책 방향,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통합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서 어려운 현실인데 사실은 이게 이후에는 제도화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스탠스를 잘 가져서 확고부동한 지위를 갖는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께서 좋은 제안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모아 주셔서 제안해 주시면 저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남은순 의원님, 강인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정책으로 잘 만들고 또 아까 우리 강인미 의원이 저한테 딱 협박하시는 게 이거는 반드시 예산을 늘리는데 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예산을 반드시 잘 확보해서 자활 사업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자리 잡도록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그 주간기관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혜식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시는 동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정혜식입니다. 먼저 오늘 2023년 제1회 자활정책 포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현장과 학계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남현순 의원님, 최정윤 의원님, 강은무 의원님, 그리고 최영희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최영희 의원님과 서면으로 축사해 주신 강기훈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열띤 토론과 의견을 제시해 주실 모든 토론자분 그리고 오늘 현장에 참여하실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자활 사업이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편 저성장에 따른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 자활 사업은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탈빈곤 자립을 지원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고 자활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키워 자활 모델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3년은 또 한편으로는 자활 사업이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로 자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의 방향을 선정한 배경에는 취약계층을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자활 사업의 전달 체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전문성이 강화된 이 자활 환경 속에서 자활 사업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자활 사업을 다시 한번 읽어내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1회 포럼이 자활 사업이 그동안 거쳐왔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주제가 하나가 있고요. 동시에 이런 짚어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다시 차분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자활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광역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향후에 개최될 2회 자활정책 포럼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개발원과 각 광역자활센터가 함께 찾아가는 지역자활 포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포럼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시의적절한 주제로 자활 현장과 정부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활 정책에 대해서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 공동 주관 기관이고요.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 이재호 협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분위기를 몰아서 오늘 포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1회가 아니고요. 매년인데 올해 첫 번째 1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남인순 의원님하고 아마 또 국회에서 역시 토론회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만나뵈서 반갑고요. 특히 우리 남인순 의원님, 또 강미 의원님, 최정윤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런 포럼을 하면 상징성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은근슬쩍 현장의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포럼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고요. 자활사업이 출범된 지 이래저래 시범사업까지 포함하고 26년 차를 넘어가고 있지만 가장 많이 정책 변화를 경험했던 영역도 없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매 연초에 들리는 말 있죠. 자활은 이래서 위기다, 저래서 위기다, 정권이 바뀌어서 위기다, 올해는 경제가 나빠서 위기다. 위기 속에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아마 정치에 대한 방향성이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바라고 뛰어갈 것이냐는 목표가 좀 아직도 흔들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시 사회복지에서 종사자 처우에서는 가장 뒷전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 가이드라인이 94%에서 올해는 내려갔어요. 올라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내려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는 세상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97%. 그래서 어떤 데는 전기세도 못 내는 그런 기관도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우 개선하고 운영비 현실화 영역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아마 운영비 현실화 관련돼서 국회에서 아마 토론회를 하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늘을 계기로 자활 현장도 행복하고 또 자활 현장을 또 끌고 가고 있는 우리 종사자들도 행복하고 또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약속하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행복한 그런 자활의 큰 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회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2가지 발표가 있을 거고요. 시간 관계상 한 분당 25분 발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은요,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하경 교수님이십니다. 주제는 자활 사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원대 백하경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개발원과 협회가 주관하는 자활정책 포럼의 발표를 맡았는데요.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은 그동안의 자활 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괄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내용들은 제가 그동안 연구 자료나 그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포럼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것들인데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리 자활 사업의 역사 중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발자취를 갖고 왔는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상황과 그다음에 연구에서 자활 사업에 대한 변화 과정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특징은 무엇인지 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우리 성과를 더 확대하고 한계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 고민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 부분 쓰면서 제가 마치 무슨 성명서를 쓴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구구절들이 막 쓰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한 줄 하나하나가 우리 자활 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서를 쓰는 느낌으로 마지막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현황을 최근의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자활사업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3,400개 정도의 자활 근로 사업단이 있습니다. 2019년하고 제가 대비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실제로 2019년에 이미 우리가 자활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도 자활 근로 사업단은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사회 서비스형이라든가 시장 진입형에서도 지역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사업단을 통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활기업인데
초창기부터 어쨌든 자활 공동체로 시작해서 자활 기업은 우리 저소득층의 자립적인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 기업이 약간 등락은 있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의 창업 공간,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의 실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들은 저희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역 자활 기업의 현황을 좀 얘기를 했는데 전국 단위의 자활 기업의 필요성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2021년에 3개에서 2022년 4개 이제 이렇게 굉장히 확장성이 적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인데 실인원 기준으로 해서 2022년에 5만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5만 명을 하려고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가? 라고 혹자는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이 5만 명이 실제로 다른 어떤 사업에서의 5만 명으로 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들이나 자활사업에서 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지원, 각종 지지 체계를 본다면 이 5만 1,000명이 그 다른 일반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5만 1,000명하고 비교할 수 없다. 라는 부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참여자들은 연령을 보면 현장에서 느끼는 것처럼 연령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에 눈에 띄는 것들은 청년층이 한동안 좀 증가를 하다가 2022년은 다소 감소하는 특징들을 보이는데 이거는 예상컨대 고용노동부의 청년 지원 사업들이 확장되면서 자활사업에서의 청년의 참여들이 좀 주춤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들은 전체적으로 그 자활사업의 변화 과정들을 어떻게 구분짓고 그 특징에 주목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기 익숙한 이름들인데 2010년까지의 세계의 연구들은 자활사업의 변화의 과정들을 빈민운동과 도시 공동체 운동, 생산공동체 운동에 주목하고 초기에 자활사업이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자활사업은 공동체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 공동체 운동의 기반 속에서 자활사업이 민간 주도로 발전했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한동안 자활사업 변화의 연구들이 좀 없었던 경향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자활 연구는 있었지만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한동안 조금 띄었는데 최근에를 보면 최근 한 7, 8년 정도를 보면 이제 내용에 중심을 두고 자활사업 변화를 분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규옥 박사나 이수진 박사, 그다음에 임수경 박사들이 이 자활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성과평가 체계 또는 거버넌스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년에 그 협회가 협회 25주년, 우리가 자활사업은 20주년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협회는 협회 기준으로 해서 시범사업부터 해서 25주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5주년에서 백서에서 발간한 것들은 우리 자활사업의 역사를 시범사업 단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더 빈민운동이나 생산공동체 운동 시기로 한다면 앞에 부분들이 하나 더 확장되겠죠. 그래서 보면 구분의 시기는 대체로 정부 시기, 정부 집권 현재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집권 시기에 따라서 그 특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날 그 포럼 때 25주년 포럼 때 김정원 박사가 또 발표를 했었는데 김정원 박사도 정책의 변동 내용 중심으로 해서 각 정부별 그 자활사업의 정책 변화의 특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조금 보고 싶은 거가 그 정책으로서의 안정화와 성장은 성취로 보고 있지만 많은 한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얘기하는 부분들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제 발표인
여기 보시겠지만 불안정 노동직 중심의 자활 사업의 확대 이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이제 올 2월에 학위를 받은 윤길순 박사는 민간 거버넌스와 성과평가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활 성과를 변화를 분석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시 그 정부별로 특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과평가가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지만 어떤 책임성을 명확히 한다라는 것들은 긍정적인 거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부정적인 효과들을 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효과는 장벽을 부딪히는 거죠. 자활사업의 현장이 장벽에 부딪혀서 어찌어찌해서 뚫고 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실은 성과평가 거버넌스 체계였다라는 것들이고 현장에서 최선보다는 차선을 추구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당장의 성과 중심으로 가는 특징이라든가 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자활 사업이 전개된다거나 이제 이런 특징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의 관료성, 경직성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현장은 약간 수동화되는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는 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작동을 했다면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다시 민간 협력형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것 같지만 이 저자는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정말 민간 협력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가? 이거 제가 찍은 물음표가 아니라요. 윤길순 박사가 찍은 물음표인데요. 다시 회귀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21년에 개발원에서 자활사업의 그동안의 프로그램, 전달 체계 등등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을 좀 했고요. 주로 이제 실제로 제도의 변화에서 경로 우선성이라든가 크리티컬 정처들을 주로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자활사업의 변화를 보니까 실은 점증적인 변화의 성격을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점증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제도주의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제도주의 분석에서 그 행위자, 제도 안에서의 행위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주목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제도 내부의 행위 주체로서 룰 메이커와 룰 테이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봤고 시기 구분도 여러 자활 사업의 현장과 연구자들의 자문을 통해서 좀 제도의 변화의 변화점들을 좀 찾아가고자 해서 4개의 시기로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도화 이후에 법제화 이후의 시기를 분석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앞에 시범사업 단계라든가 생산공동체, 도시빈민운동 시기는 자활의 역사가 아니어서 분석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분석의 범위를 법제화 이후로 잡았기 때문이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자활의 역사는 생산공동체 운동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 시기별로 시기가 약간 다릅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가 노란 표시가 있는 거가 정부가 전환되는 시점이죠. 2003년, 2008년, 2014년 이때는 1월에 정부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 해는 그 전년도에 정책이나 예산 편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년도 정부의 영향들을 되게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17년도 5월에 시작했지만 또 이미 그 전년도 계획에 의해서 전 정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이제 일단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고 2005년까지를 제도화기,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12년 제도 확대기, 그다음에 2013년부터 17년 변화 모색기, 그다음에 18년부터 21년 저희가 21년까지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도 다가갔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인프라를 좀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그 지역자활센터 인프라를 보시면 2003년 제도화된 지 한 4년 만에 240개가 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역자활 체계는 갖추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는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경기 인천 대구, 경기 인천 맞죠? 경기 인천 대구에서 광역자활센터 시범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중앙자활센터가 2008년에 만들어졌지만 제가 여기 자활정보센터를 넣은 거는 실은 협회가 중앙 단위의 기구가 없을 때 자활기관 협회가 중앙과 같은 기능을 했었고, 당시 기초법이 만들어질 때 기초법 시행령에 자활정보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 기능들 중심으로 했었고, 이거를 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앙 자활이 생기면서 자활정보센터는 흡수되는 형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활정보센터가 중앙 인프라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회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뭐 광역자활센터 이제 개발원이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개발원이 정착한 거가 이제 출범한 거가 2019년이었고, 이런 제도의 인프라의 확장이 있었습니다. 이거 숫자 잘 안 보일 거예요. 실제로 보면 자활 사업의 예산으로 보면 실은 숫자가 한 1,300억 중에서 한 1,300억, 이 단위가 100만 원인데요. 1,300, 400억 정도에서 7,300억 정도로 늘어나서 제가 해보니까 약 예산 측면에서는 5.5배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사업의 예산에서 보면. 근데 제가 표시를 한 것 중에서 파란색으로 한 것들이 자활 사업에서 변화를 좀 보여주는 예산 지표에서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도 변화기에 자활 장려금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다음에 개발 인프라가, 그다음에 사회적응이나 지역봉사가 없어지고 사례관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활정보 시스템이 또 제도 변화기에 나타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 예산을 보니까 명확히 보이더라고요. 자활 사업이 어떤 경로를 가져왔고 언제 사업이 뭐가 없어졌고 뭐가 등장했는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 통장 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업자금 융자, 그다음에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 그다음에 가사간병 서비스. 아주 옛날 이거 정리하면서 제가 마이크로 크레딧이나 가사간병이 실제로 자활에서의 기반을 시도와 실험의 경험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제도화되었던 그런 성과들을 좀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항상 서운한 거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우리의 성과는 얘기하지 않고 왜 지표만 가지고 뭐 탈수급률, 취창업률만 가지고 자활의 한계를 얘기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서운함을 넘어서 이제 분노가 이어지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성과를 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인데요. 실제로 2014년부터 자활 지침에서 고용노동부의 자활사업 예산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이제 제도하기에는 이원화된 체계로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 보건복지부 주도형이었다고 하면 취성폐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해지는, 그다음에 주도권 경쟁에서 복지부가 밀리는 뭐 이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014년부터는 자활사 주로 이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취성폐 지원, 현재는 국치 지원인데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활 사업하면 이제 보건복지부의 자활 사업, 그리고 이 지역 자활 센터가 하는 자활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여러 근로유지형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사회 기관이라든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 사업들도 있는데 우리는 자활 사업하면 지역 자활 센터만 생각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특히나 고용노동부의 자활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든 개발원이든 이 자활 사업에서 이미 주도권과 포괄성, 총괄할 수 있는 통합력을 상실했다라는 것들을 이 얘기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은 앞서 드린 것들을 좀 그림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우리 연구진들이 되게 이 그림 하나에 엄청 공을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스스로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걸작이야, 우리
보고서에 이거를 이게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뭐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총괄적으로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자활사업의 역사가 보입니다. 뭐 노숙인 사업을 언제 시작했고 드림셋 사업, 여기 뭐 최근에 현장에 오신 분들은 드림셋 사업들은 낯설겠지만 CU 사업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드림셋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여주고자 했고, 아까 지역봉사라든가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언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가 대체하는지, 사례관리가 그걸 대체하는데 이제 이런 경향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그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 사업, 처음에는 취업 지원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활사업 지원이 이루어졌고, 실제 참여자가 적으니까 취성패로 시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1유형, 2유형을 했고, 이제 국민 취업 지원제도로 확대해가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 현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2013년에 도입된 취업 우선 지원 사업에서는 굉장히 자활의 위축과 위기였지만 또는 변화를 해야만 하는 외부적 환경으로 작동했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도학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특징들을 4가지로 얘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도하기에는 이원화된 자활사업 지원 체계와 통합적 지원을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아까 윤길순 박사가는 민간 거버넌스, 민간 협력형 거버넌스가 작동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민간 기관 주도형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협력을 할 때. 그 다음에 지역사활센터의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다만 이제 상위 광역이라든가 중앙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징입니다. 이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이후에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반해서 자활사업이 민간 지역자활센터 주도형으로 확대되었고, 복지부는 거기에 적극 협력하고 지지하는 체계가 작동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대기에는 뭐 광역자활센터나 중앙자활센터에서 전국적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자활센터 마지막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거가 광역자활센터인데, 이 시기 법적 근거가 마련을 했지만 여전히 광역자활센터는 이 시기도 모호했었고,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시기는 이제 자활사업의 성과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규모별이라든가 또 시창업률이라든가 이런 성과형 사업단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이미 이제 민간의 주도권들이 보건복지부로 이미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자활의 성과를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 것들이죠. 그 성과 지표의 변화들이 그걸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자활 공동체의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변모가 있지만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변화 모색기가 취업 우선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졌던 시기인데요. 자활 사업에서는 굉장히 이때 위축의 시기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엄청 확장기입니다. 자활 정보 시스템도 만들고 자활 연수원도 만들고 이제 그런 거고, 예산도 사업도 확장되고요. 다만 참여자들의 근로 능력 수준이 낮아졌다. 그다음 현장이 위기로 느꼈다라는 것들인데, 자활 사업 내적으로 보면 다양한 사업의 시도, 그다음에 인프라의 확대를 보면 변화 모색은 사례관리의 도입,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쪼그라들었다, 인정 못 받고 있다, 이런 시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도 다각화하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앞부분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시간이 지금 4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선언문으로 성명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자활사업의 제도적 긴장과 기회 부분인데, 이전 발표에서도 제가 이용했던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위기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자활사업을 둘러싸는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자활 사업의 확대, 참여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동적으로 저기 생기면 우리 쪼그라들 텐데 이제 이런 관점들에 좀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활성화 측면에서는 제가 3가지 측면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참여자 측면, 그다음에 이제 제도 내용적 측면, 그다음에 지원 체계 측면인데 자활 사업의 참여자들이 근로 능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또는 청년층이 또 증가하고 있고 이제 여러 계층들이 특징을 가진 분들이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참여자들의 특징에 맞는 다양한 경로의 자활 사업이 우리가 가능하게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냥 흔히 실무자들이 얘기하는 거가 센터에 오는 것만으로도 그게 굉장히 성과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립이나 창업이나 취업이 가능한 분들이 있는데 이를 단일하게 우리가 자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의 경로,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활의 경로들을 조금 다양화하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로사업단 이주의 자활 사업을 벗어나야 된다. 참여자들은 거기에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중적인 자활의 목표와 경로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실은 저는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거가 조건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 조건성의 원리, 자활사업을 공공부조 제도의 수행기간 또는 조건부 수급자를 위한 조건부 이행의 기간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자활사업 참여자의 40% 정도는 차상이라든가 일반 지역 주민들인데 자활사업이 조건성 제도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건이 아닌 필요에 기반한 자활사업의 전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을 좀 저는 두 가지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뭐 앞부분은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는 자활사업을 제3차 고용안전망으로 그리고 있는데 저는 제 의견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자활사업은 제2차 고용안전망 체계로서 재설계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총괄 기능, 그다음에 이건 통합 자활정보 시스템까지도 포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총괄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거에 기반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 체계에서는 저는 개발원에 되게 19년에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개발원이 시작을 했는데 개발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력과 연구력,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대한 총괄력들이 무엇보다도 요구받고 있는 거가 개발원이다. 그리고 광역을 체계에서 어떻게 이 전체 자활 체계에서 자리매김시킬지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자활사업의 그동안 성과에 대한 인정과 확산에 대한 노력이 우리 스스로도 필요하고 이건 우리 자활 현장에 계신 분들만 있긴 하지만 정부 관료나 이제 자활 정책을 둘러싼 행위자들은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확산과 인정의 관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인 불안정 고용에 기반한 자활사업의 수행 체계를 우리 좀 안정적인 고용 환경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활사업의 오랜 역사를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각자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신 발표였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임문수 사무총장님께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실태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많이 오셨네요. 200명이 넘게 오셨다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임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종사자 예전에 이 장소에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 주제는 아니었는데 제가 정책위원장 할 때니까 한 14년, 1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래서 14년, 15년 만에 예전에 정책 토론했던 장소에서 이제는 발제를 하게 됐네요. 그때는 토론제였는데 말씀을 25분이 긴 시간이 아니어서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자료의 내용은 제가 이제 한국협회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한국협회 조직적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간 경험하고 일했던 얘기의 종합한 처우 개선 관련된 처우 개선 관련 주제 토론이 한국협회 차원에서 보면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년도에는 국회 대강당에서 피켓 들고 왜 이렇게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이게 뭐냐 해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한 번 있고 2011년도에도 국회인가 어디서 한번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12년 지났네요. 12년 지났는데 또 종사자 처우 개선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 이제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개발원 또는 이제 복지부랑 어떤 사안을 협의할 때는 현실 가능성이나 이런 걸 좀 중점으로 놓고 판단을 하는데 오늘은 발제여서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방향과 방침인데 저는 이제 정책을 이상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경로에 대한 제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 이상으로만 그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향을 얘기할 때는 이상적으로 하되 그걸 풀어나가는 것은 현실적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처우는 좀 이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가 이제 28년 지역자원센터 발족한 지 이렇게 됐고 현재 종사자들의 처우는 이렇고 뭐 아시다시피 처우 문제는 종사자들의 사기자와 이런 것들로 많이 운영이 되고 정책 운영의 효과성까지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데 정부 당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과 자세와 태도로 일하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처우 문제가 중요하다고 협회는 누구장창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종사자들은 오래되신 분 기억날 텐데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제도화될 때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자원센터 현장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복지사야? 사회복지 업무야? 뭐 이랬던 것들이 기억이 남습니다. 와서 공장 가서 장갑 끼고 일해야 되고 어디 시장 나가서 물건 팔아야 되고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런 걸 시킬 수밖에 없는 곳이 지역자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복합적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처우 개선에 정부와 사회적 관심은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2011년에 이제 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까지는 했는데 재정이 재정으로 그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 법률의 이행에 대한 책임은 행위 주체는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저 법률에 대한 이행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고 법률적 책임이 있고 우리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주장할 아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오랜만에 처우 개선을 하는 자리인데 그러한 각도에서 다 함께 한번 고민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말하려면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 구조를 봐야 되는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정책의 전달책의 하나이고 민간 부분의 하나의 주체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 정도 다 아시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그런 조건에 있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업무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다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하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세보세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자활사업에서 매출하고 영업하고 판촉 회계를 하며,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주민중심 지역활동과 일을 하며,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자산형성 촉진을 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현장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럽니까? 근데 우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그런 걸 전문적으로 배워본 경험이 있나요? 그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와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과 없다고 이러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악순환적인 요소를, 물론 저희 자활 내부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고치고 주장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성을 할 수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복합적인 일을 합니다. 사회보장체계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라고 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공공부조의 주요 전달 체계이지만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도 수행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회보장체계와 또 다른 영역에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활은 거기에도 걸쳐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 중에 이렇게 복합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진 곳은 유일하게 지역자활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사회보장 시스템 안에서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공공부조가 다 있지만, 그중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조금 더 강조돼야 된다는 곳이라고 본다면 저는 공공부조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조의 유일한 전달 체계인 지역자활센터의 처우가 정당하다고 국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법률에 대한 이행 책임을 이제는 조금 더 전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 개선의 정책적 흐름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거는, 이게 여기서 지켜진 건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가 공약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민상한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이런 과정을 겪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된 공약은 없었는데 자활 대상자 확대, 자활급여 인상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부가가치로 자활 대상자를 확대하다 보니 자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함에 따른 종사자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처우까지도 일정 정도 개선이 됐었죠. 공약은 사실 좀 미미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법률적 검토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처우 개선법을 잘 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규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입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지자체에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제 많이 조례도 만들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차별적인 존재가 여전히 존재하는 걸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행정적인, 예산적인 여유를 핑계대고 법률에 근거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조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행정이 임의적으로 차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을 이행하고 준수해야 될 행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강력한 문제 제기가 향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명확한 법률적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지자체의 처우 개선은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금방 얘기했던 비정규직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처우 현황 관련해서는 이게 매년 이제 협회가 조사하는 건데 그 자료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게 조사할 때마다 좀 답답하고, 조사 결과 보고 나면은 꼭 사무처가 회식을 합니다. 좀 답답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97.2%라는 기형적인 문제,
그 한 14년도인가 15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대 운영비 평균 비율이 이게 권고하는 비율이 84점 몇 %대 이랬었거든요. 인건비가 84점 몇이고 나머지 운영비. 근데 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턱도 없는 광역이고 운영보조금 부족으로 우리 규모별이 9명, 7명, 5명 되어 있는 걸 못 채우는 건 너무 당면한 사실이고 120명을 못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확대형 9명, 표준형 7명 쓰라고 정해놓고는 그 돈을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고 여러분 운영비 예산 보실까요? 약 1,400만 원 정도 1년에 1,400만 원 가지고 하나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종사자 현황입니다. 이게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종사자 급수별 호봉도 이것도 참고로 자료를 보시도록 하고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비정규직 종사자죠. 규모별 정원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1호봉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응답한 사람 기준으로 이게 이제 정확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의 응답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사실 확인하기는 조금 곤란한 지점이 있으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급여들이 다 정해져 있는 페이기 때문에. 근데요. 1호봉에 13.7%가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4호봉까지 하면은 49.2%입니다. 절반이 4호봉 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뭐겠습니까? 처우가 낮으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거죠. 사례관리사 볼까요? 제가 사례관리사 선생님들만 보면 할 말이 없는데 처우 개선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맨날 노력을 해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행정은. 근데 이유가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적인 이유고 지금 오늘은 현장의 욕구를 내가 이제 주장하는 날이니까 하여튼 사례관리의 중요성은 예전부터 강조했고 2011년도 12년도쯤에 사례관리에서 처음 도입할 때 그때 정부랑 협회가 했던 얘기 기준이 4급 10호봉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그것도 어느 순간 지켜지지 않았고 지금은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사례관리사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항상적인 이 모순적인 정책과 행정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처우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앞에 나왔지만 인건비 100%가 육박하는 데가 50군데, 70군데고 1,000만 원까지 하면 거의 100군데가 지역자활센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다 보니 운영보조금이 부족해서 인건비 예산을 축소합니다. 시간의 수당은 지역자활센터 예전에 비해 주는 데가 이제 매출액을 사용하는 여파로 인해서 주는 데가 많아졌는데 여하튼 시간의 수당은 모든 지역자활센터가 거의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호봉 나왔지만 정원의 센터장들 중에 한 20명 가까이가 1급이 아닙니다. 운영비가 없으니 1급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장들이 2급이 다 아닙니다. 운영비가 없으니 2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호봉도 삭감합니다. 자기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대우도 삭감하면서 운영비 구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 운영비가 부족한 센터가 216개소고 81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다는 데이터 안 떠 보사련의 자료집에 오타가 나왔네요. 출처가 2022년 작년 12월에 나온 자료인데 12년으로 돼 있죠. 약간 오타로 해서 그 규모별 지원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저 보사련의 연구용한 자료 중에 일부 발췌한 건데 결론은 직무 분석을 쭉 해봤더니 보사련에서 나온 결론은 현재 기준 지역자활센터가 개소당 2.18명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참고하시라고 실어놨습니다. 타 직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타 직군의 비교치는 1인 이상 사업체 상용 일용 전체 근로자 기준인데 일용 근로자는 저희의 비교치가 아니어서 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자료가 이렇습니다.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인건비하고 비교해봤습니다. 공무원하고 비교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의 3조에 어쨌든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노력하는 행위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5급, 공무원 5급을 기관장하고 비교를 합니다. 보통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있는. 근데 나는 왜 5급하고 기관장하고 비교해야 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4급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을 표시한 마지막 단계가 4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는 아닌데요. 어쨌든 4급, 5급 나눠서 각 급수 단계별로 비교해 봤으니까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무원들 기본급만 비교한 거고요. 수당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그리고 지자체 중에 그 종사자 처우를 그냥 앞서서 한다는 서울시 그리고 저희 본급 오력표 공무원 기본급 기준 그리고 저희 호봉 저희 앞에서 조사했던 1급 22호봉 3급 10호봉 평균 호봉을 비교해 본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급부터는 공무원 기본급보다 우리 지역자로도 본급 오력표가 많습니다. 많다라는 것은 기본급이 많다는 거고요. 실제적인 급여 수령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적인 급여 수령액은 이거는 거의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하고 지역자활센터 본급 오력표는 기본급과 명절수당만 넣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액급식비하고 관리소송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했고요. 거의 모두에게 나가는 거니까. 공무원 급여는 18가지 후보 수당 체계 중에 거의 모두에 나가는 실비 보상 개념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정부수당 가상금 여기까지만 포함했습니다. 가족수당, 시간의 수당은 모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나머지 수당도 다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 수당은 그 5개 분야 14종의 수당이 있고 실비 변상으로 4개 종이 있는데 실비 변상은 거의 모든 공무원한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 변상이 여기 나와 있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수당 5개 분야 14종은 여러 가지 뭐 특수근무지나 뭐 여러 등등등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는 거의 이것이 현실적으로 받는 것과 유사할 거고 저희도 거의 유사할 건데 공무원은 이거보다는 한 5%에서 10%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가보상비 비롯한 나머지 수당들은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간의 수당을 빼버렸습니다. 서울시 시간의 수당 기본 기준이 15시간입니다. 공무원은 57시간인데 물론 공무원분들이 얼마만큼 이걸 다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 빼버렸는데 비교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1급이 공무원 대비 81.8%입니다. 2급이 86.1%, 3급이 85.8%, 4급이 87.1%, 5급이 90.5%이고 그리고 가이드라인 대비해서도 역시 조금 아직까지 저희 본급 오력표 기준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규모별 정원의 비정규직 종사자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사례관리하고 자활 전문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별 정원에 있는 분들이 사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체 평균 대비 70% 수준인 거 앞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은 전체 사업체 대비 55% 수준입니다. 사업체를 왜 대비하냐면 저는 이제 처우 개선에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를 무슨 종사자들의 정책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그런 이행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회복지 종사자 또는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의 개념으로 처우 개선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기다 투자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복지국가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정책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의 하나와 또 하나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사회복지는 무슨 봉사 개념, 뭐 자원봉사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전 사업자 평균 대비 70%도 못 받고 있고 55% 받고 있는데 무슨 봉사를 얘기를 하고 120% 주면서 봉사하면은 할 의향이 좀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55% 70% 받는데 봉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자체 관련된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뭐 지역별로 다 오셨으니까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사자 처우 개선의 방향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거고 노무에 대한 분명한 대가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거의 요구가 아니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종사자 처우 개선할 때 저희 자활협회도 사실 솔직히 고백드리면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 개선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정규직 종사자 올리기도 바쁜 여력이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계속적인 현장에서의 갈등, 간헐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복지부랑 얘기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제는 좀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법이 제정된 지 종사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이 제정된 10년이 넘었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 100%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거 외에 그전에는 정부가 이거를 위해서 노력한 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94.4% 맡을 때 처음 있는 일이어서 많이들 좀 양호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의 부처 차원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 범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그때도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 100%를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것이 범정부 차원에서는 안 되고 있는 현실. 그래서 저는 종사자 처우 개선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공공부조 지역자활센터 청구에서는 저는 항상 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왜 그렇게 우리가 기준치를 맞춰야 되지? 물론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이상적인 얘기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조 유일한 전달체계인 지역자활센터의 대우는 좀 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사회복지사보다 저렇게 복합적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종사자의 대우는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우리가 가이드라인 100%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달라는 거지 그것을 주는 게 마치 목표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공공부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활자립을 추진하는 일이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엉망한 처우로 인해서 그런 자긍심이 우리 안에서 무너진 지 너무 오래됐죠. 그거는 마무리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흥분하려고 그러네. 어쨌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할 때이다. 좀 한번 그래 보았으면 좋겠다. 지금 처우개선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지고 올해 실태조사를 연구경영을 하신다고 알고 있고 하반기에 발표를 한다고는 하시는데 실태조사 관련돼서요. 어떤 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별반 이루어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공공부조 전달체계인 우리 종사자들에 대한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적정한 대우와 평가를 한번 해보자. 정말 대토론회라도 한번 해보자. 아주 속이 터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여전히 93.6%라는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대비 비교하지만 공공부조 전달체계에서 일하는 우리는 가이드라인 100%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체계에서 어쨌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사회 서비스 영역에 있는 사람보다 공공부조의 영역에 있는 우리가 또는 사회 서비스 영역까지 걸쳐 있는 우리가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이런 이상적인 주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언을 보시면 이제는 좀 법률 이행에 대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는 정부 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지 이게 무슨 법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기재부도 입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여기저기서 다 돈 달라고 그러니 그거를 뭐 쪼개서 하는 고민이 있는 거 알겠지만, 결국에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미래를 보고 앞에 말씀드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지 될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법률을 이행하자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놨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를 이제 대상으로 삼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자활센터 비정규직이 숫자가 이제 늘어났습니다. 많이. 이거 더 이상 방치하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차별적인 대우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러한 조치는 하지 말자. 너무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 사업이라는 게 아직도 사회적 호응도가 약합니다. 분위기도 약하고. 그러니까 개발원이나 복지부 차원, 협회도 같이 열심히 같이 할 텐데, 제발 자활 사업의 그 존재 가치로 사회적 유용성이 있다는 거를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정부도 예산을 올리는 선순환 과정이 생길 텐데,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낮은 속에서 예산만 올리자고 하니 그럼 니네 성과가 뭔데?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거를 어디선가 풀지 않으면 예산 올리는 거 쉽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노동하는 것 자체로서의 사회적 긍정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취창업과 더불어서 있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좀 홍보하는 어떤 계기점이 오늘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하고 가이드라인 100% 문제는 저런 문제잖아요.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권고를, 인건비를 이렇게 주라고 권고를 내리는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 정부는 왜 그걸 안 지킵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자체는 지키라고 해놓고 왜 본인 정부, 국가 정부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100%는 왜 안 지키냐고요. 물론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정부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 비정규직 문제를 이제 많이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보상체계가 저는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에 대한 방점도 중요하지만 일정 정도의 보상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고, 처우개선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소식도 잘 안 들리고 사회복지를 현장의 대표자나 종사자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지금 노인 종합복지관협회 시설 현장을 대표하는 거는 거기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회가 있지만 거기는 사회복지를 현장을 직접적으로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간접적으로 대변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직능협회처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개에 달하는 직능협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떤 기획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자체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텐데, 이게 중앙정부 협력과 거기에 대한 개입, 그리고 좀 차별이 없을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정부가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해서 그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라는 주문입니다. 종사자 처우,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문제는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자활을 20여 년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생산공동체 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생산분적 복지라는 아주 그럴싸한 복지 개념을 만들어서 그때는 낮은 처우임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난 초기 10년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은 자활에 대한 성과가 논란이 깊숙이 개입이 되면서 계속 일하는 우리들 자체도 성과를 양산하지 못하는 마치 낙오자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해본 적도 없는 정부가 저희를 그런 취급을 한 거죠. 자활사업이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성과가 당연히 개량적인 취창업 탈수급만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활사업에 대한 긍지는 허공의 재처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은 정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졌다고 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냥 버텨온 거죠. 취업우선제도다 뭐다.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수가 2만 명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17년도까지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도 그 동기부여마저 이제 흩뿌러지게 만드는 어떤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 정규직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됐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을 고민하실 때 정책 대상,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 인프라, 자활기업 지원 다 좋은데 그거 만들면 뭐합니까?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할 건지가 개선되지 않는데 어떤 정책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습니까? 종사자 처우는 그것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3차 급여 기본계획에도 종사자 처우 개선, 종사자 지위 향상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해주기를 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활사업도 사업이 사람이 수행하는 건데 사회복지가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대상자 매우 중요하고 그게 포커스가 돼야 되지만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한테도 이제 포커스를 가져달라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두 분의 그 발제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1부의 발표 시간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